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1년서부터 2015년까지 갔었던 새천년 개발 목표 시대는 빈곤을 어떻게 다뤘고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는 최빈곤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1990년대 자료를 가지고 2015년까지 최빈곤의 인구를 반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거의 기준점은 처음에 1불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1불 25전으로 올린 1일 소비가 1불 25 미만인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을 해봤고요. 재어봤고 국가 소비에서 극빈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또 여성과 청년층 모두에게 일다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를 세웠었고요. 그래서 고용인 1인당 GDP 성장률이라든가 인구 대비 고용 비율 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5세 미만 저체중 아동 비율 이런 걸 통해서 기아와 영양 문제를 좀 살펴봤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MDG 시대에 이걸 어떻게 봤다는 거고요. MDG 시대의 그 주요 결과를 좀 살펴보면 개발도상국 안에서 절대 빈곤율이 1990년대 자료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47%였는데 이거를 2015년에 14%로 감소시켰습니다. 반감하겠다는 목표를 달성을 한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1.1불 25전 미만으로 이하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 인구가 1990년에는 19억 명에 달했었지만 2015년에는 8억 명으로 반 이하로 줄어든 걸 볼 수 있고요. 기아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 인구가 23.3%에서 12.9%로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이 당시 중국이 너무 경제 성장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결과가 달성됐다고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을 이런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SDG 시대에는 빈곤이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고 빈곤을 위한 목표를 저희가 어떻게 세웠을까요? MDG 시대에는 절대 빈곤을 반으로 줄이자는 게 목표였지만 SDG 시대에는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하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절대 빈곤은 이제 더 이상 세계에는 없는 그런 것으로 만들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그 2030년까지 현재 기준으로 하루에 1불 90전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가 모든 것에서 없어지게 해보겠다. 절대 빈곤을 퇴출하겠다 하는 것이 목표였고요. 국가별 정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하는데 전 연령층의 남녀 및 아동의 빈곤 비율을 최소한 절반으로 줄여보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가별로 최저 생계보장 등을 포함해서 모두를 위한 적절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이 1번 목표에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1번 목표는 다시 한번 빈곤층 감소와 사회 안정망 강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또 모든 곳에서의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하고자 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기초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사회 안정망하고 연결되는 거겠죠. 자산, 유산, 천연자원, 적정신기술, 소액금융 이런 유형, 무형의 모든 서비스에 빈곤층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빈곤층 및 취약계층 보건력을 구축한다. 보건력은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베개 같은 거가 좋은 베개가 어떤 거가 될까요? 이렇게 잤을 때 푹 꺼지고 그냥 꺼진 채로 있는 것보다 잠깐 고개를 다시 뒤척이면 다시 뽕 하고 솟아오르는 그런 것이 좋은 베개가 아닐까요? 그런 리질리언트하다고 보는 것은 이렇게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쉽게 잘 복원되는, 원상으로 복원되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데, 제가 resilience라는 표현을 국제기구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복원력을 구축한다는 것은 이들이 빈곤층에서 더욱더 취약한 계층으로 떨어지지 않고, 빈곤층에서 사상 위로 올라갔을 때 다시 떨어지지 않게끔, 또 혹시 떨어졌다 하더라도 금방 다시 복원해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복원의 그 재생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또 기후 관련, 기후변화 관련한 여러 가지 재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노출이 되었을 때 이들이 빨리 복원할 수 있게 도와주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 특히 재빈국이 모든 형태의 빈곤을 근절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재원을 좀 실질적으로 동원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게 법이나 어떤 근거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으로 좀 구현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가치를 담고 있고요. 성인지적 개발 전략을 기본으로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전 시간에서도 얘기한 그 범분야 이슈인 젠더 같은 게 있었잖아요. 젠더, 환경, 가버넌스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것처럼 빈곤 퇴치를 위한 사업에 있어서도 여성들이 혹은 또 취약한 성들이 이 빈곤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지 않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들이 스스로 역량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좀 봐달라는 거죠. 남녀 구별을 좀 해서 통계를 보고 특별히 취약한 성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절대빈곤 추세를 보면 그동안 절대빈곤 비율과 인구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든 것을 제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줄은 하루 평균 1.90달러 미만으로 사는 인구수가 줄어든 걸 보여주고, 그 밑에는 그 비율을 줄어든 걸 보여주고 있는데, 둘 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 굉장히 좋은 현상을 제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절대빈곤 추세를 또 지역적으로 구별을 해보면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이 특별히 더 가파른 곡선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빈곤 퇴치에 있어서, 절대빈곤에 있어서 비교적 성공적인 국가들이었다고 보고, 불행한 것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아직도 물론 이것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40%를 상향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지원이 아직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남아시아도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는 아직은 좀 열악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절대빈곤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도 비교적 낮은 상태의 빈곤율을 갖고 있었고, 조금 최근에 올라가는 것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유럽 및 중앙아시아는 상당히 낮은 절대빈곤수를 갖고 있었지만 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좀 높아졌다가 다시 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통계를 좀 보시면서 저희가 유념해 볼 거는 어디가 절대빈곤이 좀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이런 추세를 좀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그럼 지금과 같은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살펴본 그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맨 위에 파란 줄은 지금과 같이 똑같은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지역에서 하는 경우입니다. 이거에서 보여주는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조금 더 지역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빈곤이 좀 더 감소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국가 전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지역 단위의, 지역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지역 성장의 2배가 되면 더 많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매년 6% 성장을 해서
하위 40%의 추가적인 2% 성장이 있다고 하면은 절대 빈곤율이 3% 미만으로 감소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니 계수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니 계수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가계 소득 간의 격차입니다. 지니 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평등이 높다고 하는 거고요. 지니 계수가 작을수록 불평등이 없고 적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은 90년대에 불평등이 높았던 지역들은 여기 어디가 되겠습니까? 중남미가 되고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 또 동남아시아, 아시아 일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0년대에 가면 지니 계수가 높은 국가들이 굉장히 확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에서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보고 있는 점인데,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년에는 몇몇 국가들의 몇몇 지역에 이 소득 불평등, 가계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했었지만 2000년에 가면 전 세계 많은 지역들이 지니 계수가 높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소득 간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17년 자료를 보면은 조금 개선된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중남미 지역에는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고요. 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동 여러 지역에서 이것이 많이 퍼져 있던 것이 조금 더 다시 모이고는 있지만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적으로 불평등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를 가계소득 비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느끼는 상대적 빈곤, 상대적 불평등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범분야 이슈로서 빈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MDG 시대에 비교해서 경제 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는 추세고요. 부와 소득의 양극화 또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방금 전 보여드린 지니 계수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불평등이 국가 간 불평등은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각 국내 상황들을 여러 나라 자료들을 통해서 본 것처럼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그런 것을 전 세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빈곤과 관련 없는 국제개발 협력 사업이 없다고는 하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빈곤층에 좀 더 특화하고 친화적인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제 성장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경제 성장에 정말 최빈곤층의 소득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인지, 최빈곤층의 친화적인 사업이고 그들을 처음부터 이 사업 디자인하는 단계에서부터 좀 참여시킨 사업인지, 그러면 효과가 더 높다고 효과가 높다고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친빈곤층, 친화적 그런 국제개발협력 사업인지를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걸 고려할 때 적극적인 빈곤 퇴치 전략, 빈곤 감소 전략, 이것이 절대 빈곤도 될 수 있지만 상대적 빈곤에 대한 문제도 제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 최상류층과 최빈곤층의 격차가 지금 너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몇몇 개발도상국 얘기가 아니라 선진국도 포함해서 이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다 유념을 해서 SDG 실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SDG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을 도울 때도 쓰여지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지만 국내적으로도 이행해야 되는 그런 어떤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국내에서 불평등이 높아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키고 저소득층
또 최빈곤층이 정말 어려운 삶을 살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소득을 증대하고 이런 것에 저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친빈곤층 친화적 국제개발 협력 사업들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많이 배우셨는지요? 국제개발 협력 사업은 그냥 단순히 빈곤 퇴치를 한다는 그런 숭고한 뜻을 갖고 있지만 친빈곤층, 즉 빈곤층을 특화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그 결과가 성과가 꼭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결과가 있더라도 그 빈곤층을 정말 빈곤층으로부터 올려주는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또 지금부터는 조금 더 빈곤층 친화적인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저희가 국제기구 또 NGO 사업들을 볼 적에 특히 젠더 관련해서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빈곤층이 여성의 경우도 굉장히 많고, 특히 여성의 가장이면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들에게 보호도 해줘야 되지만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함께 하면서 스스로 빈곤을 감소시키고 감축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들도 제가 봤고요. 특히 한국의 사례를 보면 한국이 비록 원조 공유이 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지만 우리가 원조를 받았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아주 훌륭하게 그 경험을 잘 살려가면서 내가 어려웠을 때 남들이 도움을 줬을 때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들을 도울 적에도 그들의 자존감을 좀 지켜주면서, 존엄성을 지켜주면서 제가 정말 정성을 들인 사업을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다른 좋은 사업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사업들이 정말 빈곤층을 위한 사업이고 그들에 의한 사업인지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